남북 길이 120m, 높이 23m. 기이하고 거대한 모습, 그것은 무덤이었다. 1973년 7월 6일, 사상 최대 규모인 이 무덤의 발굴이 시작됐다. 16,000톤에 달하는 봉토를 깎아내고 기나긴 시간의 어둠을 걷어냈을 때, 사라진 한 왕국이 거기 있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황금이 15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빛을 발했다. 금관이 출토된 것이었다. (9일) 황남대총이라 이름 지어진 무덤.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은 특유의 형태를 갖춘 신라 금관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한반도에서도 신라 땅에서도 오직 초기 고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금관이었다. 금관은 신라가 고대 국가를 형성해가던 시기에 출현했다가 호련히 사라졌다. 오늘날 경주시가 한가운데 남아있는 거대한 고군분들이 바로 금관에 출토된 묘역이다. 찬란한 황금관을 쓰고 신라의 국가 기틀을 세워간 옛 왕들이 이곳에 묻혀있다. 침묵하는 대능원의 주인공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신비에 쌓인 신라 역사의 시원을 묻는 그 출발점에 황남대총이 있다. (20여 년) 전 이 거대하고 기이한 무덤이 열렸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반도 여타 지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독특한 무덤의 구조, 기원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유물들, 도대체 이 무덤의 주인공은 어디서 온 것일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무덤의 비밀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한 것은 이 무덤의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바닥에 관을 안치하고 그 주위에 통나무를 엮고 상자 모양의 방을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짓듯 구조물을 엮었고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부어 어마어마한 봉분을 조성하였습니다. 통나무의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주군의 집이었습니다. 자갈을 이용해 네모꼴의 홈을 만들고 관을 놓았습니다. 관 머리 쪽에는 칸을 만들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을 넣어 두었습니다. 관의 아래쪽에 있는 이 방은 부각으로 주군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물건을 넣어둔 방입니다. 황남대총의 이러한 구조는 같은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양식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무덤의 비밀을 추적하는 우리의 작업은 바로 이 의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황남대총이 조성되던 시기 4, 5세기경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적석총이었다. 도읍지 한송을 중심으로 한강 유역에 흔히 나타나는 이 적석총은 말 그대로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다. 같은 시기 중국 대륙의 지반 일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무덤들, 이 또한 동일한 형태의 적석총이다. 적석총은 돌만으로 이루어졌다. 깎은 돌로 계단을 쌓아 피라미드형 구조를 만들고 정상부 가까운 곳에 통로를 내고 그 통로의 끝 석실에 시신을 안장했다. 이것이 당시 가장 발달된 형태의 적석총 전형이다. 황남대총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덤의 주요 구조물에 나무가 우선 사용됐다. 관을 모실 목각부터 설치됐고 돌은 그 바닥과 외곽에만 사용됐다. 부작물을 넣는 부각 또한 나무로 만들어졌다. 버팀목을 세우고 돌을 쌓고 목관이 안치됐다. 그 위에 다시 돌을 쌓고 흙을 다져 올렸다. 무덤의 중심부가 목각과 적석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양식, 이것이 삼국시대 신라 특유의 무덤 양식인 적석목각분이다. 황남대총은 이 적석목각분 두 기를 붙여서 쌍분으로 조성한 것이었다. 묘제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신라 초기의 지배 집단이 고구려 백제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지닌 실로 이질적인 집단임을 말해주고 있다. 황남대총의 발굴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발굴은 황남대총의 북쪽 봉우리 북분에서부터 시작됐고 화려하게 그지없는 금관은 이곳에서 발견됐다. 금관만이 아니었다. 관 내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금운제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팔찌만 해도 11개, 반지는 12개나 됐다. 그 장신구들로 미루어 북분의 주인은 여자로 짐작됐다. 부작물 수장부에서 발견된 은제 허리띠 장식이 그 점을 명백하게 해주었다. 부인대, 곧 여자가 사용하는 띠라는 뜻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73년 8월) 북분에 이어져 있는 남분도 발굴에 들어갔다. 발굴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여름, 목관이 놓였던 자리가 마침내 드러났다. 남분의 주인은 남자로 추정됐다. 북분보다 장신구가 적은 대신 관 내부에서 무기가 발견된 것이다. 묻힌 이는 그 허리띠의 권력의 상징인 큰 칼, 환두대도를 차고 있었다. 그의 머리 부위에서는 금동관이 발견됐다. 유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덤에서 뼈 조각들이 출토된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성 토양에서 4, 5세기 사람의 뼈가 부식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은 실로 희귀한 일이었다. 관 내부에서 나온 것은 12개의 이빨과 5점의 두개골 조각. 이것은 60세 전후의 남자뼈로 밝혀졌다.
그러나 또 다른 뼈 조각들이 있었다. 분석 결과 그것은 무덤의 주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인체 각 부위에 해당하는 15점의 뼈와 16개의 이빨. 이 뼈의 주인공은 148cm 내외의 키를 가진 15세 전후 소녀로 판명됐다. (60세) 노인의 무덤에 묻힌 이 소녀는 누구일까? 왜 함께 묻혔을까? 그 삼국사기에 지정왕대의 순장을 금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순장이 있었던 거로 알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고분들이 조사가 되고, 그래도 그러한 순장을 확인하는 그런 유적은 전혀 발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남대총 남분에서 처음으로 주인인 남자 뼈 이외에 그 젊은 여자의 유골이 들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틀림없이 순장을 했던 그 유적이구나. 죽은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처첩이나 시종을 함께 묻었던 순장의 풍습.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그 풍습이 황남대총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죽어서도 주인을 모시도록 소녀는 주인의 관 옆에 받쳐졌다. 낯선 것은 순장의 흔적만이 아니었다. 유물들 또한 그러했다. 많은 학자들을 긴장시킨 것은 이곳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도대체 기원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유물들이었다. 갖가지 동물 문양을 두드려서 도드라지게 새긴 이른바 타출문 기법의 은제찬. 기법 자체가 생소할 뿐 아니라 새겨놓은 인물상이 잠옷 이국적이다. 금판 위에 금판을 덧대고 구슬을 박은 순금 팔찌. 이런 상감 기법의 장신구 역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황남대총에서는 여러 점의 유리 그릇들도 출토됐다. 실로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지닌 유리 제품들. 이들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물건들이다. 황남대총의 주인들은 이런 신비로운 물건들을 사용했던 것이다. 수만 점에 달하는 호화로운 유물과 함께 묻힌 사람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의 주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관 내부 유물들의 위치로 측정해 볼 때 북분의 여자는 약 150cm의 키를 갖고 있었다. 나이는 미상. 무덤 구조나 유물로 보아 남분의 남자보다 후에 사망했다. (60세) 노인으로 밝혀진 남분의 남자. 키는 170cm 내외. 그의 무덤에 잇대어 북분이 조성된 것으로 미루어 북분의 여자와는 부부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 최고 지배 계급임이 분명한 한 쌍. 이들은 누구인가? 대능원에 묻힌 왕의 계보를 알아보려면 미추왕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삼국사기는 23년 10월에 미추왕이 돌아가 대능의 장사를 지냈다고 쓰고 있다. 이 미추왕의 대능이 대능원에 모셔진 최초의 왕릉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삼국사기는 법흥왕조에 27년 7월 왕이 돌아가니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장사 지냈다고 쓰고 있다. 즉 왕릉이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므로 대능원에는 미추왕부터 버풍왕 이전의 왕들만 있다는 얘기다. 이미 능의 위치가 밝혀져 있는 미추왕, 산으로 가버린 버풍왕, 그 사이에는 10분의 왕이 있다. 이 속에서 미추왕릉보다 더 큰 규모의 무덤을 만들 만한 이유가 있는 왕을 찾아본다면 그가 바로 황남대총의 주인일 것이다. (17대) 내물왕을 제외하고는 달리 비정해볼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물왕은 김씨로서 왕위 세습 체제를 확립시켰던 인물이고 그 이후 신라 사람들에게 중시조로 숭앙되어 왔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내물왕의 사후에 그 묘를 아마 그 존숭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로서 이 크게 조성을 했던 것이 아닌가. 기원 전후 옛 서라벌 땅에 맨 먼저 세력을 떨친 것은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 집단 박씨들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바다를 건너온 석씨 집단이 이 땅의 지배권을 차지한다. 김씨 집단은 3세기 중반에야 비로소 처음 권력의 자리에 진입하게 된다. 그가 바로 미추왕이다. 신라 초기의 왕권은 시족 집단 간의 권력 이전이었다. 미추왕 이후 그 왕권은 다시 석씨계에게로 넘어갔으나 다시 힘을 모은 김씨 집단은 석씨를 물리치고 세력을 잡는다. 그로부터 김씨가 왕위를 이어가는 부동의 세습 체계를 구축한다. 그때의 왕이 바로 내물왕, 황남대총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거대하다. 대능원은 미추왕에서 내물왕으로 이어지는 그들 김씨 왕조의 전용 묘역이었던 것이다. 유이민 시족 집단 간의 권력 쟁패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김씨들.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설화는 그들의 시조가 이곳 계림에서 나타났다고 전한다. 어느 날 계림에서 크게 밝은 빛이 나고 보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드리웠다. 구름 속에 황금괴 하나가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다. 왕이 그 숲으로 가서 괴를 열었다. 그 괴 속에서 산의 아이가 나왔다. 알지라고 이름을 짓고 금괴짝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금, 곧 김이라 했다. 이 설화가 뜻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김씨족이 황금을 다루는 특별한 기술과 문화를 소유한 집단이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황금의 상징을 모티로 태어났고 실제로 황금과 함께 생활했다. 황남대총의 유물들이 바로 그 점을 입증하고 있다. 북분의 관 내부에서만 3.75kg이 넘는 금이 나왔다. 발굴 사상 유례가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미의식과 세공 기술에 있어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금관은 그들이 꽃 피운 고도한 황금 문화의 상징이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관뚜껑조차 금박을 입힐 정도로 그들은 삶 전체를 황금으로 장식했다.
일본서기 중해천왕조의 한 기록은 신라를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로 눈부신 금은 채색이 많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신라국이다. 눈부신 금은 채색의 나라. 그 나라의 왕과 왕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황남대총 관 내부의 장신구들을 빌려 1500여 년 전에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속에 되살려보자. 실로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들의 한 시대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 신라 김씨종족이 누렸던 그 눈부신 황금 문화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랑과 왕비인 보반부리로 추정되는 황남대총의 주인공들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빛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금동 신발을 신었고 금으로 된 과대화 옆에를 허리에 주렁주렁 들이었습니다. 황금 팔찌, 황금 목걸이와 귀걸이를 걸치고 머리에도 황금빛 찬란한 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된 수많은 장신구 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금관입니다. 저 특이한 형태의 금관은 대농원의 주인공인 김씨 왕조의 심벌입니다. 고구려나 백제는 물론 중국에서도 이러한 모습의 금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고 지배자의 초상으로 알려진 이 무덤의 벽화가 말해주듯이 고구려의 왕들은 금관을 쓰지 않았다. 출토된 적도 없다. 신당서에 따르면 고구려 왕은 5가지 채색으로 된 옷을 입고 희고 얇은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다고 한다. 백제도 마찬가지였다. 백제 왕릉 중 거의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등인 무령 왕릉에서도 금관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관 장식이 나왔을 뿐이다. 구당설은 백제 왕이 큰 소매의 자줏빛 도포를 입고 검은 비단관에다 금꽃으로 장식을 한다고 썼다. 천하를 호령한 중국의 황제들조차도 금관을 쓰지는 않았다.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을 따름이었다. 오직 신라만이 대능원의 주인들만이 금관을 썼다. 그리고 그 금관들은 대단히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모든 금관들이 서너 그루의 나무와 2개의 사슴뿔이라는 동일한 모티브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와 사슴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씨 왕조는 왜 이것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일까? 나무와 사슴뿔의 상징, 그것은 참으로 뜻밖의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다. 바로 샤먼들의 세계다. (20세기) 초 한 시베리아 샤먼을 찍은 이 필름을 보면 그가 주재하는 의식 중에 중요한 요소로 나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나무는 성스러운 상징이었다.
수직으로 자라는 속성 때문에 나무는 곧 하늘로 통하는 길로 받아들여졌다. 샤먼의 영혼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하늘의 신에게 도달한다고 믿었다. 다른 세계를 오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힘을 가졌으므로 샤먼은 다시 지상에 내려와 신과 인간의 중개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샤먼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제의를 거행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들의 춤과 노래, 북과 복장은 모두 그 능력을 반영하는 상징이었다. 그런데 유라시아 일대의 많은 샤먼들이 바로 사슴의 뿔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 사슴뿔 모자를 쓴 샤먼들의 고향. 그들은 왜 이곳에서 사슴뿔을 쓰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신라 금관의 황금 사슴뿔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랜 옛날 이 일대에서 사슴은 극히 소중한 동물이었다.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에 사는 종족들에겐 사슴이 가장 중요한 식량원이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으므로 사슴은 사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샤먼의 세계관은 곧 그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대의 고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크라스노야르스크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한 샤먼의 유품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 바로 사슴뿔의 관이 있었다. 이 사슴뿔은 아득한 과거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던 그들 종족의 사슴 숭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슴뿔의 모티브는 시베리아 일대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것은 모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원전 5, 6세기의 고분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제사장, 곧 샤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이다. 문신은 그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 어깨에도 생생한 사슴 문양이 아로새겨져 있다. 나무와 사슴은 모두 하늘과 교신하는 신성한 상징이었다. 때문에 가면 모양의 이 샤먼 의기는 사슴뿔 대신 세 그루의 나무를 머리에 올려놓고 있다. 이 나무 곁에 사슴뿔이 함께 배치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라 금관의 원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샤먼의 의기에서 그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유라시아 일대에서 발굴된 수많은 보물들이 보존되고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황금 유물 전시실. 이곳에서 샤먼들의 종교적 권능의 상징은 현실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바뀌어 있었다. 금관이었다. 성스러운 나무와 사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금관. 이것은 1세기경 흑해 인근 사르마트 지역에서 출토됐다. 신라 금관보다 앞선 시대에 신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지점에서 동일한 모티브를 형상화한 금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 금관을 낳은 것이 이른바 스키타이 문화다. В VII-VIII веках до нашей э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гром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Европы и Азии складываются культуры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скифо-сибир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единства. На Западе эти культуры принадлежали скифам, это культуры Причерноморья. С образом оленя, с образом дерева связанная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мифологии этого народа. Это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с космосом,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с продолжением и зарождением новой жизни. 스키타이 종족. 그들에게서 우리는 또 하나의 황금 문화를 만나게 된다. 호전적인 기마족이었던 그들은 황금을 숭배하던 종족이었다. 그들은 황금으로 무기를 장식하고 황금으로 장신구를 만들었으며 그들 삶의 모습과 초원의 동물들을 엄청난 양의 황금 위에 남겨놓았다. 기원전 8세기에 출현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를 지배했던 스키타이. 그 종족 자체는 2세기경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긴 황금 문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유라시아를 지배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연결하고 있는 이 초원지대가 곧 문화의 전파로였다. 대륙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종횡무진 초원을 휩쓸어간 스키타이의 행로를 따라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됐고 스키타이 양식의 문화가 확산됐던 것이다. 이 초원의 길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 놀랍게도 그것은 기원을 알 수 없었던 신라의 유물들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었다. 이 광활한 대륙으로부터 전해진 것이었을까? 금관을 썼던 최초의 신라인들, 그들의 신변 문화는 과연 이곳에서 온 것이었을까? 스키타이 이후 이 초원지대를 지배하는 종족은 수없이 바뀌었다. 훈적이 지나갔고
투르크족이 지나갔으며 몽고족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사람은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말이었다. 초원을 지배한 종족의 공통적인 특질은 기마족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 문화의 중심에는 늘 말이 있었다. 그렇다면 신라의 문화도 과연 말의 문화일 것인가? 황남대총 남분 내무랑의 능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대답이다. 부작물을 안장한 부각을 열었을 때 수많은 마구류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그 중에는 일찍이 보지 못한 화려한 마구도 있었다. 금동판을 오려붙인 이 안장 앞가리개는 칠보와 같은 현란한 물질로 장식되고 있는데 이 물질은 곤충의 날개로 판명됐다. 비단벌레 날개였다. 우리는 변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비단벌레를 찾았다.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비단벌레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 따뜻한 산림지대에 서식하는 곤충. 날개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지닌 데다 딱딱해서 귀한 장식품으로 쓰였다. 마구 일습을 만들기 위해서 수만 마리의 비단벌레가 채집됐을 것이다. 그 날개를 하나하나 떼어내 마구에 부착했다. 그 위에 다채로운 무늬를 오린 금동판을 씌웠다. 금동 장식을 물린 곱비와 안장과 말띠 드리개, 채색 그림으로 장식한 다래, 옛 신라인들은 그들의 말을 이렇듯 호화롭게 치장했다. 말은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황남대총의 남분에서는 7마리분이나 되는 마구류가 출토됐다. 왕비의 무덤인 북분에서도 1마리분의 마구류가 나왔다. 의뢰의 흔적인 듯 두 무덤의 정상에서도 마구가 나왔다. 말무덤이라 알려진 이곳에서는 마구가 아니라 말뼈가 그대로 출토됐다. 말을 순장했다는 증거다. 대능원 출토 유물 가운데는 말에 관련된 상징물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곳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다. 자작나무 껍질을 이어붙여 그 위에 그린 그림. 백마는 갈기를 나부끼며 구름 위를 달리고 있다. 이 환상적인 천마의 모습이야말로 말을 존숭해온 그 주인들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적성목곽분을 사용한 그런 지배계급은 말을 즐겨 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겸해서 그 적성목곽분을 쓰던 시대의 일반들의 무덤, 자잘한 일반 무덤에서도 마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일반인들도 말을 즐겨 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성목곽분 이전의 거분에서는 마구가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목곽분과 말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적성목곽분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말을 탄다. 말을 탄 사람이 들어와서 적성목곽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구의 분포나 말에 대한 신성시하는 그런 사사이나 이런 거를 봐서 신라인들은 틀림없는 기바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능원의 주인들 김씨 왕조는 기마족이었다. 그들이 남긴 이 기마 인문상은 바로 그들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말을 탄 무사의 모습, 그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신라를 지배했다. 말의 문화는 초원의 문화였다. 말을 순장하고 마구를 묻는 풍습은 스키타이 묘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들의 문화와 함께 초원의 길로 번져간 것이었다. 그 말의 문화가 신라와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대농원의 주인공들이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종족들과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초원지대로부터 문화가 전파해 온 것일까요? 단순한 문화의 전파로 보기에는 유물들의 친연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문화의 전파가 아니라면 혹시 그러한 문화를 가진 종족이 이 드넓은 초원의 길 어디선가로부터 경주로 이동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당시 신라와 더불어 상국을 이루고 있던 고구려와 백제, 이들의 기호는 분명합니다. 북방에 자리 잡았던 부유로부터 고구려가 갈라져 나왔고 고구려로부터 백제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열의 종족이라는 것은 동일한 묘제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신라의 묘제가 그들과 다른 것은 신라인들이 고구려, 백제와는 전혀 다른 계열의 종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라 적성목각분의 기운을 찾는 것이야말로 대농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1993년 여름, 유라시아 초원의 중앙부 러시아 우코크 평원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날아들었다. 러시아, 일본, 미국의 고고학자들로 이루어진 고분 발굴팀이었다. 헬기로만 이동이 가능한 인적 없는 국경지대. 해발 2,000m가 넘는 이 고원 일대는 여름 한철에만 눈이 녹을 뿐 사철 땅속이 얼어있다. 그것은 사라진 옛 시간의 흔적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발굴팀들은 짧은 여름 한철 이곳에서 내부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기원전의 한 무덤을 발굴했다. 얼음을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얼음 덕분에 이 지역은 학술상의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얼어붙은 목관 내부에 더운 물을 부어 녹이자 2000여 년 전 이 초원을 누비고 다녔을 한 유목민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얼음이 그 자신과 그의 무덤을 온전하게 보존해 온 것이다. 놀랍게도 이 무덤의 구조는 신라 대능원의 무덤과 똑같았다. 둘 다 묘실 외곽에 돌을 쌓았다. 완전한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묘실은 통나무로 짠 목곽이었다. 황남대천과 같은 사각형의 형태다.
관 역시 나무로 만들어졌다. 관의 머리를 동쪽으로 놓은 것까지 황남대청과 같은 방식이다. 무덤의 외형은 원형이며 그 바깥쪽으로 호석을 둘러세웠다. 황남대청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무덤은 의심할 바 없이 동일한 적성목곽뿐이었다. 어떤 종족에게나 묘제는 가장 보수적인 전통이어서 급격하게 변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4세기경 한반도의 남단 경주 땅에서 적성목곽부는 갑자기 출현했다. 그 묘제의 뿌리가 이곳에 있다.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경주의 적성목곽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토강목광묘라고 하는 무덤과는 구조가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무덤 사이에는 계승관계가 있다고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다고 적성목곽부와 같은 구조의 그런 무덤이 한반도 안에 다른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목곽부의 기원을 추적하려면 한반도 안에서만 맴돌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유라시아 대륙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적성목부의 기본 구조, 다시 말하면 적석과 목곽과 봉토 또 호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같은 구조의 무덤은 알타이 산맥 일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덤 구조가 같습니다. 즉 이것은 그런 무덤과 또 부속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주민의 한 집단이 이동해왔기 때문에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성목곽분이 발견되는 지역은 초원의 길, 곧 스키타이 문화권과 일치한다. 그 분포가 경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능원의 주인들이 이 초원의 길 어느 곳에서 이동해 왔다면 그들의 고향은 과연 어디쯤일까? 동서 7,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초원지대. 이 지역에서 언어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은 알타이계의 여러 종족들이다. 그리고 알타이야말로 적성목곽분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인 것이다. 알타이, 몽고말로 금의 산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산악지대. 과거 스키타이인들의 황금이 이 지역의 광산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는 것. 그들은 오늘날도 선조들이 그랬듯이 알타이산의 축복을 기원하며 이 거대한 자연에 안겨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의 종족들은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계의 말을 쓰며 우리와 같은 황인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을에서 만난 알타이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이민족들의 피가 섞여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상 얼마나 수많은 종족들이 알타이를 지나간 것일까? 그 수많은 종족 중에 어느 종족이 아득한 한반도의 남단을 향해 말을 몰기 시작했을까? 거대한 적성목곽분을 남긴 기마 유목민의 후예. 그들에게 목축은 여전히 주업이고 말타기는 아직도 필수 과목이다. 알타이의 역사 이래 말은 늘 중요한 존재였다. 18세기 중엽 러시아인이 이 땅에 밀려올 때까지 알타이에 진출하여 피를 섞어온 모든 종족, 스키타이족, 훈족, 투르크족, 몽고족이 다 기마족이었던 것이다. 신라 김씨 왕조의 선조는 이들 알타이인의 피 속에 흐르는 어느 기마족일 것이다.
신라의 적성 목각분이 나타나는 그 시기쯤에 알타이를 지배했던 종족, 이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될지도 모를 그들은 바로 훈족이었다. 훈족, 몽골 인종적인 특징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었던 목축 유목부족. 기원전 4세기경 몽고의 동남부로부터 서쪽의 초원지대에 진출했고 1세기경에 알타이에 진출했다. 중국 사서에 흉노라고 기록된 존재가 바로 그들이다. 훈족의 문화 또한 스키타의 양식이라는 공통된 문화권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문화는 한반도와의 짙은 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신라 유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곡이 있고 낯익은 솥대가 있다. 훈족은 기원 전후 시기 유라시아 초원을 휩쓴 새로운 물결이었다. 그들은 초원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인근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훈족의 일파는 서진하여 흑해 인근까지 진출했고 5세기 무렵에는 헝가리 일대에 아틸라 왕국을 건설했다.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초원이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겪었던 그 시기, 알타이 인근에 흩어져 있었던 훈족 세력 중 또 다른 무리는 동진의 길을 택했다. 경주의 적성 목각분이 나타나는 4, 5세기 무렵이다. 그들 중 한 무리가 한반도로 건너왔는지 모른다. 기원전 훈족들의 무덤에서도 역시 통나무로 짠 목각이 발견된다. 목각 속에는 미라로 만든 시신과 함께 무기와 마구가 부장됐고 그 얼굴에는 흙을 구워 만든 레드 마스크가 씌워졌다. 레드 마스크로 남은 훈족의 얼굴. 이 얼굴들이 과연 신라의 원류를 묻는 긴 여정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알타이 일대의 적성 목각분들은 그 해답을 푸는 열쇠들이다. 기원전의 알타인 적성 목각분과 4세기 경주의 적성 목각분, 그 사이의 시간을 이어줄 고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대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적성 목각분들이 무수히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 무덤들의 발굴이 이루어질 때 유라시아 초원과 신라를 잇는 한 종족의 행로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유라시아 초원의 문화를 마루에 실어온 사람들, 신라를 열어간 왕들, 그들의 무덤은 알타이 평원의 무덤들과 똑같은 구조로 똑같이 평지에 자리 잡았다. 50여 개의 무덤이 굽이치는 능선을 그리고 있는 대능원 일대. 그들 김씨 왕조의 전용 묘역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그러나 그 왕들의 무덤을 모두 찾아볼 수는 없다. 김씨 최초의 왕인 미추왕으로부터 지증왕까지 7대 왕과 그 왕족들만이 묻혀있을 뿐이다. 이후의 왕들은 왜 대능원을 떠났을까? 어디로 갔을까?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제위 7년에 율령이 반포되고 15년에 불교가 공인됐으며 그 23년에는 중국식 연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진덕여 왕대에 이르러서는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신라의 복식을 중국식으로 개편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곧 과거로부터의 탈바꿈을 의미했다. 버풍왕 이후부터 신라의 무덤은 평지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 신라의 재래적인 묘제였던 적성목각분이 6세기 전반부터 외래 문화인 횡혈식 석실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옆으로 뚫린 통로가 있고 그 내부에 돌을 쌓아 묘실을 만든 이런 무덤이 바로 횡혈식 석실분이다. 평지에서 산으로 무덤이 올라가는 동안, 통나무로 된 주군이의 방이 돌방으로 바뀌는 동안 초원 기마족의 전통과 세계관은 잊혀져 갔다. 먼 대륙으로부터 한반도의 남단까지 달려와서 마침내 신라인들은 말에서 내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금관도 사라졌다. 가장 강성한 국력을 자랑했던 통일신라 때도 금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성스러운 나무와 황금의 사슴뿔, 그것은 대능원의 주인들이 초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때에만 단지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신라 황남 대총은 바로 그 초원의 기억을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황금문화를 꼽혔던 신라의 황금 종족. 이들은 유라시아의 문화를 지닌 기마민족이었습니다. 신비에 쌓인 고대 국가 신라를 세운 종족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화 질서에 편입되면서 그들이 누렸던 초원의 문화는 가마득히 잊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스스로 중국의 변경으로 생각하며 한반도 내에서 안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활동 무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대륙의 초원을 달리던 기마민족의 야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황남대총은 바로 그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